한국기계연구원 이학주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노융합기계 상용화 사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보이는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나노하는데 갑자기 패션쇼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재가 혹시 뭘로 만들어진지 상상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저런 망토라고 그러죠. 망토를 입고 나왔는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여기 물론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이제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로 만들었냐면 여기에 보이는 그 황금 무당거미라는 이 거미에서 나온 거미줄 여기 보이실 수 있습니다. 대략 저 이제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 수준 되는데 이 거미줄을 가지고 이런 옷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연계 최고의 섬유 거미줄. 강철보다 20배 질기다. 그리고 방탄복보다 4배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당거미의 거미줄로 만든 이런 옷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런 옷 가지고 영국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방탄복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얘 황금 무당거미 120만 마리가 동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옷 만드는데 8년이 걸렸다. 그래서 실제 이런 나노 기술의 좋은 특성, 강철보다 20배 질긴 그런 특성을 실제 구현을 해서 우리 생활로 가져오는 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융합기술의 장점을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은 어떤 성질, P1이라는 성질이고 Y축은 P2라는 성질입니다. 패밀리 1을 보면은 P2는 굉장히 성질이 좋은데 P1 쪽은 상대적으로 성질이 나쁘죠. 다시 패밀리 2를 보면은 반대로 P2는 성질이 굉장히 나쁘고 P1은 성질이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걸 이상적으로는 두 개 다 성질이 좋은 A라는 데를 가고 싶은데 그건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어서 A를 못 가니까 두 개를 섞어보면은 잘하면 B까지는 갑니다. 그 룰 오브 믹스처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잘못 섞으면은 둘 다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A라는 곳을 도달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의 영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저희 사람 몸에 있는 신체, 뼈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 특성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나노와 마이크로가 결합된 계층 구조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에다가 뭔가 침투를 시켜서 그래서 예를 들면 부드러운 소재에다가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나노 기술입니다. 이렇게 개질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주로 독일의 막스 프랑크에 있는 연구진들 여기서 제1저자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보시면은 이런 기술을 쓴다라면은 여기 케블라라고 써 있는 게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의 뭐 숫자만 그냥 에너지 흡수율인데 50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고 이런 공정을 한다라면은 이거의 한 서너 배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아마 아라미드 섬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 섬유가 강철보다 강한 섬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아라미드 섬유를 세계에서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듀퐁사에서 만들고 그거의 상품명이 케블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코오롱에서 헤라크론이라는 그 상품으로 그 섬유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듀퐁에서 코오롱이 듀퐁의 기술을 가져갔다,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듀퐁의 코오롱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배상금을 약 1조 얼마를 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특수 섬유를 판매 금지하는 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에서 급히 저는 사실 이런 용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집행정지 긴급 신청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급한 불을 껐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고 나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유인경 부사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산업이 이렇게 발전돼 가다가 나노 기술이 융합돼서 기존 산업의 수준이나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소위 나노 이네이블드라고 표현을 하고, 아예 이제 나노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부분을 도미네이트드라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재 케블라하고 헤라크론, 그러니까 듀퐁사하고 코오롱이 굉장히 열심히 특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섬유, 나노 기술이 접목된 방탄섬유를 한다면 이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노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다 아시겠지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이 케블라를 개발한 게 1970년대 초입니다. 그것이 상용화돼서 지금 상품화되는 거는 현재 생각해 보면 한 73년입니다. 73년이고, 코오롱에서 요 헤라크론을 개발한 건 79년도에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키스트에 계시는 윤 박사님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상용화를 했고, 그래서 이런 상품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제품이 개발돼서 상용화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용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급증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나노 기술이 적용된 이런 방탄섬유를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그렇다면은 기존의 이런 기술을 확 뛰어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 아마 이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노 기술은 에너지나 전자, 정보통신, 환경, 생명과학에 응용이 돼가지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이러한 융합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사실은 기반 기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반 기술에는 공정 장비, 그래서 그 나노를 실제로 큰 구조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매니팩처링 기술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델이 입었던 옷처럼 8년 걸려서 옷 한 벌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대량으로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이 먼저 갖추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는, 물론 소재 만드는 기술도 양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과 소재가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전자나 정보통신, 에너지나 환경, 바이오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2002년에 클린턴 정부에서 NNI 시작하고 2010년에 릴리즈된 NSI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가지 중요한 요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술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Sustainable Nano Manufacturing, 부제가 Creating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그래서 이런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 나노 매니팩처링 기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기반의 성격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태양 에너지를 컬렉션하고 컨버전하는 기술, 나노 일렉트로닉스 기술, 그 다음에는 디자인 기술 등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2002년부터 올 초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약 1,000억 원, 연 100억 원씩 1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값싸고, 그리고 대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적으로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하고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공정기술과 장비기술 개발인데 주로 10나노미터에서부터 1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구조물을 이렇게 값싸게 대량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공정장비 기술 개발이 되겠고, 예,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0년간의 이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약 한 860건, 학술 발표가 2,400건, 특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상용화랑 연관돼서 10년 동안 650건이 출원이 됐습니다. 등록이 그 중에서 376건이 됐고, 기술료 징수가 약 한 30억 정도 됐고, 약 한 35억 정도는 이제 추가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런 사업을 해서 매니팩처링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은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기술을 이전을 해서 기업체에서 매출도 1년에 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0억 정도 현재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LMS라는 업체에다가 픽업용 편광 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그 사업단에서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라는 그 기술을 회절격자를 만드는데 적용을 해서 나노 기술을 실제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나노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로는 원천 기술 개발과 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기 위해서 나노 기술 특성상 기계가 중요하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기계와 전기 소재, 전기전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에 그 개발로 인해서 특허와 표준 등을 선점을 하고 그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런 분야를 접어서 융합하는 기술이 상용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발표는 여기 와 계시는데 이상록 단장님께서 단장님으로 하시면서 했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용화 사례를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하던 연구 책임자들 몇 분이 한 결과 중에서 상용화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개발된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상용화가 된 사례를 중심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밤에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보는 건데, 이게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광학 소자를 좀 만들자,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임프린트 공정을 가지고 걔를 좀 더 대면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적용해서 이런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광학 기술을 만든다라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된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나노람다라는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 눈이나 기존의 이미지 센서로는 감지가 불가능한 영역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은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밤에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CES라고 미국에서 이제 Consumer Electronics Show 그래서 2012에서 이 제품을 실제 적용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OLED 뭐 효율 높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프린트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이 유리 표면, 글래스 표면을 시각화하는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빼고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해서 잘 패턴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광유율을 50% 이상 높이고 그리고 파워 효율을 95% 이상 향상시키고 선명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광유율을 향상하는 그런 기술을 현재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을 하다 보면은 소재 기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실 전문가는 서상희 단장님께서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단 하시면서 더 좋은 소재 많이 개발하셨는데 메카 사업단에서는 임프린트 공정과 관련된 소재를 개발을 해서 특별히 다양한 소재를 개발을 했고 그 소재들을 이용해서 상용화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프린트 공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서 여기 말이 좀 이상한데 뭔가 도장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형 그러니까 잘 떨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현재 제품화해서 수출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장비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하면서 우리가 장비를 너무 많이 사오고 그래서 장비는 당연히 국산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장비 국산화 임프린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중에서 이 앞에 다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나 정렬 시스템의 정밀도가 5나노미터 분해능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나노 구조물을 적층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개발했고 이 부분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다층 나노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자 폭을 줄여가는 게 한계 있으니까 좀 싸자라는 게 있는데 좀 쌓아나가자 적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요게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경상기술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상용화돼서 지금 제품이 판매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일을 하나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하나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저는 방향을 국제 표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 표준을 만족하는 그런 제품으로 상용화하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안한 시험 방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고 이 표준을 만족하는 시험기를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상용화를 해서 이런 상용화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은 작은 조각에서 실제 구현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미 120만 마리 동원해서 8년에 옷 한 벌 지으면 그건 별로 쓸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실제 구현 가능한 기반에서 상용화를 하고 그걸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화 관련돼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된 사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나노보다 조금 앞에서 개발됐던 우리 MEMS라는 MEMS의 상용화 타임라인입니다. 잘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덕트가 있는데, 처음 개발된 거는 예를 들면 54년, 60년, 70년 뭐 이런 정도에 개발이 됐고, 얘들이 릴라이어블한지, 상용화되기 위해서 릴라이어블한지 시험하는 기간이 다른 제품보다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실제 상용화될까? 상용화, 예를 들면은 그런 릴라이빌리티 프로세스 하는데도 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됐고 60년이라고 치고 25년 동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용화 가능하다라고 해서 릴라이빌리티 프로세스를 5년 거치고 실제 fully commercialization 되는 거는 90년대. 그래서 약 한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 개발하고 나서. 다른 것들 물론 조금 덜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플로우 밸브인 경우에는 약 한 20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실제 처음 개발되고 풀리 상용화되기까지는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게 MEMS에서의 얘기입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상용화될 때 물론 뭐 찬물 끼얹는 건 아닌데 굉장히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 NNI에서도 2002년에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아까 NSI라는 프로그램은 그 이제 상용화를 위한 기반 연구를 하는데, NSI 프로그램이 2010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10년 정도 상용화를 위한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특별히 거기에는 대면적으로 빠르게 저비용으로, 그리고 당연히 수율은 높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같이 겹쳐져야 되지 이 분야에서의 상용화가, 진정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고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트랙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경부에서 박상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를 위해서 여기 EHS라고 써놨는데,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더불어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사회자님께서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에서 폰골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단풍이 굉장히 지금 아마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여유되시면은, 여기에 보이시지는 않는데 가을에는 대전에 유명한 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을에는 갑사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봄에는 마곡사고, 그래서 춘마곡, 추갑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유가 되시면은 10월 마지막 날에 단풍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